네, 에이펙 관련해서 각국에 있는 정상들의 회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한범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위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미중 정상회담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작한 지 1시간 좀 넘게 40분 정도, 1시간 40분 정도만큼 이야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좀 많은 이야기를 할 만큼 의제가 많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요. 지금 그 양국의 정상이 만난 지가 벌써 6년이 넘었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을 이제 시작한 이후로는 이제 첫 만남 아니겠습니까? 뭐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의 가장 큰 경제 대국들이고요. 특히 지금까지 많은 이 무역과 관련된 분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만나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히토리오와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이 관세와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펜타닐과 관련된 문제, 뭐 대두 수입과 관련된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더 길게 회담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양국이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데 어떤 좀 생산적인 좀 시간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오늘 일본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총리가 부산으로 온다고 하는데 예정된 시간은 원래 3시 한 반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됐지만 조금 빨리 도착을 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마 김해공항에 도착을 하게 된다면 예정된 대로 이재명 대통령, 바로 지금 보이는 이 비행기가 이 일본 신임 총리가 타고 있는 비행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약 30분 정도 이상 빠르게 우리나라에 도착을 한 건데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대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다카이치 수상이 취임한 지 며칠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 집권당의 총재가 총리가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총재로 선출된 지는 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민당이 일본 정치에서 인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과반수 의석을 획득하지 못해서 총리를 선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에이펙 정상회의 전에 아세안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그렇죠. 겨우겨우 이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에 맞춰서 이제 총리 선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세안 회의 갔다가 또 일본으로 돌아와서 그저께 그 트럼프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숨가쁘게 다시 또 지금 여기 김해로 날아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뭐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집권한 이후로 우리 이 정부와 뭐 긴밀하게 협상할 내용들이 세밀하게 준비되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아마도 이 한일 관계의 어떤 대전환 그리고 이 양국 간의 어떤 해묵은 감정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가장 큰 현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우호적인 대화를 유지하고 또 셔틀 외교를 복원하는 데 집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석병훈 교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총리가 지금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신임 총리와의 첫 대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신임 총리로 취임을 해서 그 경제 정책을 갖다가 과거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겠다고 수차례 천명을 해왔습니다. 아베노믹스라고 하면 일단은 확장적인 재정 정책, 그다음에 완화적인 통화 정책, 그리고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지금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재정 정책 기조가 확장적으로 변화될 거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경제 규모가 큰 대규모 개방 경제로 분류되는 나라라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양국 정상 간에서 논의할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항상 그 새 신임 총리가 취임을 하게 되면 과거사 문제도 또 불가피하게 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 신임 총리 같은 경우는 또 보수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예. 이 과거사 문제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미래 관계를 논의하는 거, 그다음에 양국 간에 항상 논의되는 현안인 그 저출생, 그다음에 고령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경주로 이동해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서는 다음 날은 이제 중국과 시진핑 중국 주석과 31일 정상회담의 일정까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는 셔틀 외교의 복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연장선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럼요. 지금 이제 물론 이 다카이치 총리와 만난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이제 우리 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양국 간의 셔틀 외교를 복원하자라고 하는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 총리와. 그런데 이제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 본인이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을 띠고 뭐 아베의 이런 그 정치적인 성향을 계승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일본에서는 여자 아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네. 뭐 그렇지만 이제 정치인이라는 게 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본인이 집권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는 것과 또 막상 집권을 한 다음에 국가 지도자로서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뭐 일개 국회의원일 때의 언행과 또 일국의 총리가 돼서의 언행은 많이 좀 달라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아마 뭐 그 다카이치 총리도 취임 후에 그런 말들을 좀 했습니다. 본인이 이 한국의 뭐 화장품도 좋아하고 드라마도 좋아하고 한국 음식도 좋아한다. 네.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마도 이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총리로 취임을 해서 본인이 국회의원 때 보여줬던 이런 언행과는 좀 많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복선을 좀 표명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제 한국에 오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과 이 셔틀 외교를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하자 이런 합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회의원 때와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보이는 모습은 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요. 책임감이 예.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르죠. 석병훈 교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뭐 당연히 뭐 선거 이슈 때문에 그 국회의원일 때 시절, 그다음에 지금 이제 총리가 되기 전의 모습하고 총리가 되면서 국가의 지도자가 된 다음에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번에 총리가 돼서 방한을 했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와 양국의 경제 협력이랑 안보 협력 문제는 이제 투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사는 뭐 지난 정부에서 양국 간에 합의를 한 것을 계승을 하고 그다음에 미래를 위해서 그다음에 미국, 한국,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서 중국과 북한을 대응을 하는 것, 공동 대응하는 이슈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게 합의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임 정부의 어떤 합의를 계승하는 그런 정도로 예. 예상을 하신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그럼요. 지금 뭐 일본에서는 뭐 이게 좀 난처할 때 주로 이제 써먹는 것이 무라야마 다마를 계승한다 또는 고노 다마를 계승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예. 이제 무라야마 다마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 사회당 당수했던 무라야마 총리가 이 전쟁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사죄를 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뭐 이게 그 이후에 많은 총리들이 한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 과거사에 대해서 어떤 사과를 요구하거나 또는 언론인들이 과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항상 전임자들의 이 입장을 계승한다. 특히 무라야마 다마를 계승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라야마가 얘기한 내용을 반복하면 될 것인데 네. 그 내용은 얘기하지 않고 무라야마가 얘기한 것을 계승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비껴갔거든요. 예. 아마 다카이치 총리도 뭐 이 상황에 따라서 이 고노 다마를 얘기하든지 아니면 무라야마 다마를 얘기하든지 아니면 전임 정부라는 표현을 쓰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비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 다카이치 총리가 단순히 우익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극우적인 성향을 띠다 보니까 예. 뭐 우리나라나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제 그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의 정치인들 중에서도 드물게 야스쿠니 신사에다가 매번 공물을 복납하고 또 가서 신사 참배를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한국이나 중국에 있던 그 국민들로부터 많은 분노를 좀 일으켰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만 총리가 된 이후에는 아마도 내가 개인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총리에 있는 동안은 좀 유예하겠다 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개인 일개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의 지도자로서 양국 관계에 어떤 이제 그 본인이 치명적인 책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행동들은 좀 지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일본의 경제 상황이 당연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또 하나 관심 갖는 것이 직전에 일본하고 미국이 맺은 협정.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과 맺은 협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비교하는 부분도 꽤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사실 뭐 각국이 맺은 협정을 갖다가 비교해서 누가 이겼냐, 졌냐 이런 거를 따지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뭐 아무래도 정치인들은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국이 서로 어디가 이겼냐 이런 것을 따지는 여론을 정치인으로서 의식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을 할지,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이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정, 무역 협상을 최근에 끝냈기 때문에 양국 정상 간에서 그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노하우라든지 고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투자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일본과 약간은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물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투자하는 분야가 겹치는 부분도 있고 일본이 먼저 투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일부 다른 분야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일본보다 나중에 협상을 함으로써 투자를 할 때 이 투자 분야를 우리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결정을 하는 점, 만약에 손실이 났을 때는 다른 프로젝트에서 난 이윤을 가져와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방지 조항을 집어넣는 점, 이런 부분은 일본이 봤을 때는 우리도 왜 이렇게 하지 못했나 이런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은 일본에서도 생각을 할 것인데 일본은 추후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뭐 보완을 하고자 노력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네. 그런 쪽에서 양국이 노하우라든지 대처 방안을 공유할 가능성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한일 회담이 이제 이런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분야에서도 있었는데 과거 이제 전 정부에서는 이 군사 분야의 공조도 꽤 잘 돼 있다가 흐트러진 경우도 있었고 하는데 이번엔 또 이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뭐 그 일본과의 군사 문제는 사실 항상 어느 정권에서나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 국제 정세, 동아시아의 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보면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뭐 중국의 남중국해, 동중국해로의 확장이라든지 또 우리 이제 서해에서 인공 조형물을 이제 설치한 이런 문제들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를 한다면 한일 간의 군사 공조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쪽에 또 많은 의견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의 과거의 군국주의의 문제 이것에 대한 확실한 반성의 이런 태도를 잘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 군국주의 언제든지 되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계심 이 두 가지가 이제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두 가지 팽팽한 이견이 바로 이제 대립하는 것이 바로 이 한반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군사 협력 이것은 뭐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네. 그렇지만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아마 정보 공유라든지 이제 북한 핵 문제라든지 또 주변에서 제3국의 어떤 군사 움직임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공유 또 그리고 인공위성을 통한 정찰 감시 이런 것들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서로 공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게 되면 사실 이제 지구의 공면 때문에 발사를 시작했을 때는 일본 쪽에서는 잘 감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감지가 되죠. 근데 거꾸로 또 이제 미사일이 떨어지는 지점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일본 쪽에서는 감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 분명히 이 이익이 공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협력이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공해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뭐 선박의 어떤 안전이라든지 항해 운항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 뭐 국제 규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한국과 일본이 공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군사적인 부분도 우리가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활발하게 또 협력을 더 확대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셔틀 외교를 좀 기류를 구축을 했잖아요. 이런 기류가 다카이치 총리와도 좀 이어지겠습니까? 그럼요. 아마도 이제 이 다카이치 총리도 지금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지난 수년간의 한국과 일본 사이의 과거사를 둘러싼 어떤 감정 대립 이런 것들 때문에 양국 간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사실 이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두 국가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물론 이제 보기에 따라서 뭐 미국과 더 일치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역의 이런 그 지정학적인 위치라든지 또 양국의 어떤 산업 구조라든지 뭐 인구 구조라든지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가 양국에 일치하기 때문에 아마도 다카이치 총리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한국과의 관계를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사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부담이 굉장히 커요. 예를 들면 지금 뭐 미국이 과거처럼 무조건 동맹국들에 대해서 막 시혜를 베푸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뭐 일본에게도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에게도 5,500억 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미국에 이제 강제로 투자하도록 만들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제 동병상련이 있고요. 또 주변에 이제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런 안보와 관련된 공동의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도 아마도 뭐 국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한국을 어떻게 좀 건드려서 국내 정치의 어떤 이점을 보려고 하는 그런 유혹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국가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한국과 외교적인 문제에 마찰을 일으켰을 때 또 정권 자체 또는 국가 자체의 어떤 큰 부담이 역으로 또 정권의 어떤 선거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아마도 그렇게 좀 서툰 그런 결정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미 이시바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 셔틀 외교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인 부담이 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셔틀 외교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가장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경제 분야에서의 일본과의 협력 부분도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얘기가 될 것 같습니까? 뭐 아무래도 미래 먹거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AI 산업 같은 분야에서 협력, 그다음에 뭐 수소 에너지 같은 분야, 그다음에 공급망 관련해서도 당연히 양국에서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히토류 같은 자원의 무기화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도 일본과 히토류에 대해서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처럼 일본과 한국도 공급망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논의하는 게 필요하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점점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CPTPP에 가입을 우리도 하는 것이 앞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랑 그다음에 수입도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논의도 이번 기회에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 가입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좀 의견은 있습니다만 가입해서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그러면? 예, 그럼 일본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제 태평양 연안국들의 자유무역 협정인데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입을 하게 되면 수출 시장을 우리가 다변화할 수 있는 강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광물 자원도 뭐 호주나 이런 태평양 연안국들로부터 다양하게 수입을 할 수 있는 수입처도 다변화할 수 있는 두 가지 장점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미국이 보호무역 기치를 높이 세우고 있는 와중에 그럼 당연히 유럽이나 중국 같이 각국들도 미국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이러면서 보호무역 장벽을 높게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하게 되면 이것에 대응해서 다른 나라들도 또 다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광물 자원이나 중간재를 무기화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에 대비해서 우리도 중간재나 광물의 수입처를 다변화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CPTPP에 가입을 하게 되면 다양한 광물 자원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들이 있고 또 우리의 수출품을 다양하게 수출할 수 있는 국가들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어서 이를 논의할 필요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본 총리가 이제 김해공항에 도착했다라는 부분만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현장에서의 모습은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들어온 대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오늘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는 미중 회담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총론을 좀 들어볼 텐데 먼저 정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미중 정상이 만난 게 이제 6년 4개월 만이고요. 이제 그 바이든 정부 말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만나고 지금 6년 4개월 만에 만났는데 두 정상이 사실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를 보면
그때 유행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스트롱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쵸. 뭐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뭐 푸틴. 푸틴, 네. 아베까지 우리나라 주변에 스트롱맨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외교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뭐 어찌 보면 이제 스트롱맨들의 다시 이 재결합 뭐 이런 모습인데요. 아마도 지금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동안 쌓인 문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뭐 지금 국제 정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중 전략 경쟁인데 중국이 이 미국에 필적하는 세계 패권 국가를 위협하는 이런 국가로 성장하는 것을 미국이 막기 위해서 중국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치열하게 벌어졌던 것이 이제 무역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출 통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양국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 아마도 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든 시진핑 주석이든 간에 이런 무역 경쟁이 지금 몇 년간 굉장히 이제 장기적으로 오면서 아마도 이 양국 모두에게 이제 피로감 그리고 소모전으로 인한 어떤 손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국이 이 견제할 것은 견제하더라도 또 협력할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이제 협력을 모색해야 되는 이런 모멘텀이라고 보고요. 또 견제가 자칫 극한 대결로 치달아서 양국 모두 파국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회담은 이제 어찌 보면 양국의 어떤 극한 대결을 좀 무마하는 휴전의 의미가 좀 있었다. 잠시 좀 숨고르기 하고 쉬어가자. 네. 이런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예, 미중 정상회담 오늘의 총평. 예. 미중 정상회담 오늘 아직 구체적인 합의문이 나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총평을 할 수는 없지만요.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네. 뭐 시간은 충분히 길었고요. 중간에 뭐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은 길었고 그리고 끝나고 나와서의 분위기도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양국 정상이 귓속말을 하고 또 미소를 보이고 이러는 것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긴 시간을 갖고 양국 간에 다양한 현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을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나오는 이 속보들을 봤을 때는 일단은 뭐 긴장을 갖다가 격화하지는 않고 양국이 휴전을 일단은 하기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히토류 수출 통제 같은 것도 사전에 보도된 것처럼 유예를 하고 그 다음에 펜타닐 관련된 관세도 10% 포인트 인하를 하고 대두 수입도 하기로 하고 그리고 히토류 수출 통제에 상응한 100% 보복 관세도 유예한 거에 대해서는 예상대로 합의를 했지만 뭐 핵심적인 현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중국에 대해서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한 거,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해서 이행 상황을 미국이 재조사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타결이 됐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언제든지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는 휴전이다. 이렇게 여전히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두 분의 오늘 미중 정상회담 총평을 좀 들어봤는데 이제 하나하나 좀 세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방한 전부터 펜타닐 관세 의제를 콕 집어서 언급을 했는데 오늘 이제 귀국길에 전용기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서 합성마약 펜타닐의 대미 유입 차단에 미중이 협력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힌 걸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를 했습니다. 이거는 중국 경제에 어느 정도 그러면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항상 그 정부 주도의 경제이기 때문에요.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라 정부 주도로 생산이랑 투자를 주로 정부의 입김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특정 제품이 과잉 생산되는 것을 스스로 조정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 생산된 제품을 갖다가 외국에 수출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 그런 입장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여전히 최대 수출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의 수출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0%포인트 관세를 인하해서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지금 45% 수준으로 인하가 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은 과잉 생산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이 열려가지고 지금 국내 경제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 침체 우려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질문은 또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핵추진 항공모함과 관련해서 잠수함이죠. 이 잠수함에 대해서
하루 만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답을 내놨단 말이에요. 좀 예상보다 너무 빠른 답이어서 놀랐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뭐 던졌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받은 건 아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물 밑에서 얘기가 좀 오고 갔기 때문에 오.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영리한 외교를 했다. 그러니까 물 밑에서 오가던 얘기들을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니까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대놓고 얘기를 해버린 거죠. 네, 오해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상이 정상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원래 성격이 굉장히 화끈하지 않습니까? 뭐 이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굉장히 화끈한 성격이기 때문에 뭐 나한테 얘기했으면 내가 그걸 해줄 수 있다라는 걸 또 본인이 과시하고 싶어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잘 이용했다, 영리하게 활용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서 오케이를 했는데 네. 또 가면서 이리저리 생각해 보니 내가 이걸 어차피 노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승인해 준 거다. 어허.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은 또 이걸 본인의 업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네. 그런 태도를 보인 것 같고요. 뭐 크게 보면 사실은 지금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동맹이 현대화라고 하는 아젠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앞서도 이제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국제 정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떠오르는 중국을 미국이 어떻게 억제를 하려고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미중 전략 경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그러면 왜 이런 이슈가 나오느냐? 결국 그 근저에는 미국은 상대적으로 좀 쇠퇴해가고 있는 데 비해서 중국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미국이 다른 그 어떤 나라로부터도 원조를 받지 않고 도움을 받지 않고도 본인들이 모든 세계의 모든 어젠다들을 다 해결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게 어렵다. 그러니까 이 중국 하나를 억제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버거운데 네. 어떻게 한국과 같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우리가 안보까지 다 책임져 주느냐. 북핵 문제도 우리가 어떻게 다 책임져 주느냐. 한국처럼 뭐 군사 5대 강국, 뭐 경제 10대 강국이면 뭐 한국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한국이 미국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중국이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 뭐 중국을 겨냥해서 우리가 뭐 군사적인 어떤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은 우리 손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미국의 이해관계도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그 비확산 정책이 이제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인데 이것을 건드리는 건가, 이것을 넘는 건가 하는 이제 고민도 살짝 할 수는 있지만 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핵무기를 만든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이게 핵을 연료로 사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원자력 발전소 핵을 연료로 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국이 얘기하는 그 NPT 그러니까 핵 확산 금지 조약을 건드리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미국이 봐도 사실 그렇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만 넘어가면 사실 미국이 그동안 우리 한반도 주변에서 제공했던 많은 전략 자산들 이런 문제들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 손으로 스스로 할 수 있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국방비, 군사력의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덜 수 있기 때문에 네. 미국에게도 사실 나쁜 제안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받자 이렇게 결단했다고 봅니다. 예. 네. 경제적인 측면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이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에 있는 조선소에서 만들어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이 조선업에 우리가 또 투자하는 비용도 있으니까 다 연결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사실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 직전에 이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 중국을 좀 압박하기 위한 전술의 일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필리조선소라고 하면 중국이 한국과 미국 간의 조선업 협력을 갖다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그룹의 그 하나오션에 대한 미국의 자회사들을 제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근데 그
핵심이 있는 필리 조선소에서 핵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라는 계획을 미중 정상회담 직전에 발표를 했다는 것은 사실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를 한다고 하면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데 있어서 미국의 노하우가 일정 부분 우리에게도 전달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방위 산업, 그다음에 조선업의 기술력이 향상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여져서 앞으로 방산도 우리가 수출 경쟁력이 있는 주력 수출 산업으로 점점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뭐 방위력 증강 측면, 그다음에 해군의 작전 수행 능력이 연안에서 대양으로 확장되는 것, 그다음에 중국과 북한의 해군력을 견제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측면에서 여러 면으로 우리에게는 좋은 점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시 미중 정상회담의 좀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요. 히토류 수출도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가, 히토류 수출 통제도 어떻게 될 것인가가 참 관심이었습니다. 미국이 뭐 호주, 일본과 히토류 수출 뭐 공급 협력을 맺기는 했습니다만 딱히 중국을 대체할 어떤 공급 자원을 좀 확보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1년간 수출 통제를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히토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히토류는 말 그대로 희귀한 광물 자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이 전 세계 히토류의 한 90%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희귀하지만 아주 미세한 양이지만 우리 이 현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첨단 기술에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또 우리가 지금 요즘 뭐 강화하고 있는 방위 산업이라든지 무기 체계 이런 데 이제 히토류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히토류의 공급이 끊겨버리면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그 애플이라든지 뭐 또 보잉이라든지 이런 첨단 산업들이 다 멈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것을 알고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겠다 이렇게 지금 미국을 겨냥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이 이런 히토류를 가지고 압박하는 것이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 뭐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는 물론. 지금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있어요. 이제 호주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호주가 이 대안이 지금 현재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광물 자원이 이 아주 희소한 광물 자원을 걸러내는데 사실 중국은 노동력이 싸고 또 뭐 이 노동 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선진 국가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노동력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선진국에 비해서 좀 쉬운 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호주 같은 나라들이 이 선진국에서 이거를 만들어내려면 아마도 이 노동 조건이나 뭐 또 그 생산비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중국이 대부분을 생산하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호주나 이쪽으로 이제 이 수입선을 다변화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호주가 지금부터 이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하루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리 서둘러도 5년, 10년이 걸리는 이런 긴 일정이기 때문에 당장 이 문제를 호주나 일본과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히토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100% 추가 관세 이런 것들을 얘기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나왔던 것이고요. 예. 물론 이제 제가 볼 때는 시진핑 주석도 히토류를 뭐 정말로 수출을 완전히 안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수출 통제를 통해서 미국 기업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협상 카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만약에 이제 오늘 협상이 결렬이 돼서 정말로 중국이 히토류를 수출 통제를 하고 미국이 그런 영향을 받게 됐다면 양국 관계가 정말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악화됐을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은 소위 근대화 이후에 그러니까 덩샤오핑 이후에 중국이 현대화된 이후에 사실 이 3연임한 첫 번째 주석이지만 지금 4연임까지도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 내 정치적인 안정이 필요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내년에 중간 선거를 얼마 안 앞두고 있는데 만약에 이 미국과 중국 모두 이 강대강으로 가서
각국의 양국의 경제가 굉장히 침체가 되면 두 나라 정상 모두 정치적인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양국이 어떤 절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김해 공항에 도착하는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의 모습을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경주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게 되겠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지금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신임 총리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오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과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아마 뭐 여자 아베 총리다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극우 총리였지만 과연 어떤 식의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셔틀 외교의 본격화의 그 시초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미국과 협상을 한 것고 우리나라와 협상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눠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모습은 잠시 뒤에 또 현장에서 들어온 대로 한번 보여드리겠고요. 지금 이 모습은 2시 한 50분 정도에 우리나라 김해공항에 도착하던 일본 총리의 비행기의 착륙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신임 총리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현재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탄 비행기가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하는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의 모습이고요. 예, 다카이치 총리가 김해공항을 도착한 이후에 이제 경주로 이동을 해서 경주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첫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한일 정상회담 의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두 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리나라 정부의 이 대일 외교 기조는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해서 투트랙을 좀 강조를 했잖아요. 경제 협력 의제와 과거사는 좀 분리해서 논의를 하자. 이런 투트랙 외교가 오늘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구현이 되겠습니까? 예, 사실 총리가 새로 부임할 때마다 항상 과거사 문제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못 해왔던 일이 반복되는 것은 사실 우리 쪽에서뿐만 아니라 일본 쪽 양국 모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양국이 모두 투트랙 외교를 천명한 이상 오늘은 과거사 문제로 오랜 시간 허비하기보다는 과거사를 빠르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양국에서 천명한 미래 먹거리 관련된 기술 협력이라든지 경제 협력, 그다음에 공급망 안정화 문제, 그리고 한미일 동맹을 강화할 방법,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북한과 중국에 대응할 이슈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항상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지금 공동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다음에 지방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 점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환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점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대한 그 가임 관련된 논의도 해서 가급적 우리나라도 이게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볼 수 있는 CPTPP에 가입을 하는 문제도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투트랙 실용 외교가 오늘 한일 정상회담에는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이제 뭐 그 대선 전부터도 그런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많은 정치 평론가들도 이제 미국이나 일본의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뭐 반일적인 그 정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한일 관계가 아주 악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뭐 실용외교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이제 표방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물론 이 과거사가 중요하지만 한일 관계가 우리의 이 전체적인 외교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사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해결해 가되 이 과거사 문제가 현재 문제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카이치 총리가 새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양국 간의 협력의 어떤 틀을 잡아가고 협력의 방향을 잡아가야 될 시점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간에 어떻게 하면 앞으로 긴밀하게 협조를 할 것인지,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셔틀 외교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또 미국과의 협상이나 이런 데서 전임 이시바 총리가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경험을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네. 알려주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하기 직전에 이제 일본을 먼저 방문해서 그런 얘기를 듣고 가서 많은 참고가 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려고 노력을 할 것 같고요. 또 앞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의 외교 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무엇보다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밖에 다른 나라들은 다 힘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두 번째로 강력한 중국마저도 지금 우리나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 거잖아요. 바로 이웃 나라인데 이 중국과 미국이 대립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한국과 일본이 반목하게 된다면 굉장히 이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이 한국과 일본이 이제 그 공동 이런 문제에 있어서 외교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공동 대응해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공통된 인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인구 문제, 그러니까 고령화 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네. 그걸 바로 우리보다 먼저 겪었던 나라가 일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기후변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할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협력을 하면서 양국 간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는 이제 앞서서 이 2시 한 50분 정도에 도착하는 일본 총리가 탄 비행기를 보고 있는데요. 아마 잠시 뒤에 문이 열리면서 이제 트랙을 내려오는 신임 총리의, 일본 총리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내일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 1일까지는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에이펙과 관련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부터 에이펙 정상회의 본회의가 끝나는 다음 달 1일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나라에 머무르게 됩니다. 자, 경주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첫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네,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전용기에서 내려서 지금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의 모습인데요. 지금 전용기에서 내려서 계단을 내려오는, 트랩을 내려오는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일본 총리의 모습입니다.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마 양국 정상 간의 무역과 투자 관련 여러 과제, 그리고 인공지능, 인구 변화, 이런 새로운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할 걸로 보이는데요. 네, 우리 측 인사와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누고 있고, 의장대가 도열해 있습니다. 네,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이제 잠시 뒤에는 이제 경주로 이동을 해서 지금 김해공항이고요. 전용기에 나와서 의장대 사회를 받으면서 지나고 있고, 잠시 뒤에는 경주로 이동해서 우리나라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의 모습이 화면에 네.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차관이죠. 차관의 모습이 보이고 있군요. 네, 지금 인사를 하고 나서 잠시 뒤에는 경주로 이동을 해서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영접에 나온 우리나라 인사들과의 인사하는 모습을 화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악수를 나누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지 혹시라도 저희가 들어오는 게 있으면 또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일본 정치인인데, 하지만 지난 21일에 취임한 이후에는 한일 협력을 좀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도 한일 관계 좀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두 분 전문가 분들께서도 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차량에 탑승을 했고요. 아마 다카이치 총리가 탄 차량은 경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주로 가서는 이제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요. 내일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다음 달 1일 11월 1일까지는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일본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와의 이제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는 그동안 있었던 셔틀 외교의 복원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경제 협력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 가지 안보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도 함께 나눌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들어온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모습은 이제 사진 모습을 저희가 이제 따로 한번 편집을 해서 보여드린 모습이고요. 뭐 관련돼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면 지금 신임 총리, 일본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베노믹스를 표방한다라고 해서 확장적 재정 정책, 또 일본은행 자체도 금리를 동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확장적 재정 정책은 또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 일본은 일단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먼저 시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게 되면 일본의 경기가 빠르게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 쪽으로의 수출이 늘어날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본 은행은 오히려 지금 일본 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그런 인사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신임 총리가 임명을 하지 않은 그 과거 정부에서 임명할 인사들이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은행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내각의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금리 결정을 은행에 많이 반영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통화 정책의 독립성이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일본 은행의 그 총재의 의견에 따라서 적절하게 물가 상승률 수준과 경기를 고려해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만약에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일본의 경기가 빠르게 살아나고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올라간다고 하면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확장적인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일본의 경기가 지금보다는 좀 빠르게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베노믹스의 다른 하나의 측면은 또 빠른 구조개혁인데 구조개혁 같은 거는 규제 완화와 함께 여성과 노인 인구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이민을 받아들여서 노동력을 확충하는 이러한 정책들이 아베노믹스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은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현상을 직면하는 게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하우를 갖다가 양국이 사실 공동으로 연구를 한다든지 이래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또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보여드리면서 화면도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본과의 오늘 마지막 정상회담 의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하고 이제 첫 번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요전에 이시바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합의했던 셔틀 외교의 복원, 지금 한일 관계는 뭐 여러 현안들이 있습니다만 뭐 구체적인 현안들보다 양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복원하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뭐 무엇보다 이제 셔틀 외교를 복원하는데 가장 역점을 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동아시아의 어떤 공통의 이해 문제, 그러니까 무역이라든지 경제,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 국정의 역점으로 삼고 있는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문제. 이것은 뭐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기도 하지만 지금 전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것이 AI,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협력 방안들, 그리고 또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국이 공통으로 경험하고 있는 인구 문제라든지 기후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마 포괄적으로 논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현안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뭐 북핵이라든지 중국의 어떤 동해나 이런 또 이제 동중국해에서의 어떤 활동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양국 간의 현안들을 넓게 교환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한범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의원,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